아빠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52살 여자가 67살 아빠한테 무슨 마음으로 다가왔겠어요? 아빠, 재혼은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독거노인 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큰아들 민준이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20층 아파트 창문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고요. 서울 강동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큰아들 민준이가 12살, 딸 지혜가 8살이었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재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빨래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길에 아빠, 친구들은 엄마가 도시락 싸준대. 풀이 죽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지혜 결혼 비용 1억 원. 제가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를 팔아서라도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자식들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1년 전 일입니다. 당뇨병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이순희 씨, 52살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순희 씨는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는 당뇨 식단을 챙겨주고 약 먹는 시간을 문자로 알려줬어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순희 씨와 차 한 잔 마시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 내 인생도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났다. 재혼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그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고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30년 됐다고 이제 잊으시는 거예요? 딸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행복을 응원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내 사람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강동 아파트는요? 강남 상가는요? 지혜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이 자식들이 제 재산을 걱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1995년 12월 15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말이에요. 영안실에서 울고 있는 민준이와 지혜를 안았을 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쌌어요. 민준이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했고 지혜는 계란말이를 좋아했죠. 밤 11시에 인쇄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빨래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교복을 다림질하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기 일쑤였어요.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인쇄소 직원 김 사장이 중매를 서겠다고 했고,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괜찮은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새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민준이가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등록금 4천만 원이 없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지혜가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예단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1억 원이 필요했죠. 인쇄소를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8살, 모든 걸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30년이었어요. 그러다 1년 전 동네 병원에서 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아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순희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뇨는 식단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순희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냉장고를 정리해주고 당뇨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혈당을 재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민준이가 갑자기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어요. 아빠, 요즘 건강은 어때요? 병원은 잘 다니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이런 질문들을 끼워 넣었거든요. 아빠 통장은 어느 은행이에요? 비밀번호는 혹시 기억하세요? 강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어디 있어요? 딸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효녀가 되어서 자주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아빠, 요즘 부동산 시세 아세요? 이 아파트가 25억은 된대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들이 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제가 30년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재혼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큰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할 시간인데 정장 차림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빠,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민준아,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거니? 아빠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니? 그러자 민준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빤히 보여요. 52살 여자가 67살 남자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준이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경계심, 그리고 뭔가를 지키려는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쯤 며느리 수진이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한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부엌에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수진이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노인 사기가 정말 많다던데요. 특히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수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강동 아파트만 해도 25억이고 강남 상가도 있으시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내 재산이었구나.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가는데 민준이가 발코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여보,
아빠가 정말 재혼하시면 큰일이야. 재산이 다 그 여자한테 넘어갈 텐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강동 아파트가 25억, 강남 상가가 15억이잖아. 예금까지 합치면 50억은 될 거야. 민준이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대출 10억을 어떻게 갚아? 아빠가 재혼하시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벽에 기대서서 가까스로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제가 30년을 바쳐 키운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녁 때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엄마 생각 안 나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지혜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혜는 평소 엄마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오히려 새엄마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자식들만 바라보고 산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도시락, 밤늦은 빨래,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요.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정확히 알아내야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자식들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귀와 눈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항상 켜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파일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보, 장인어른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이야. 근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서재 2번째 서랍에 있더라. 강동 아파트 시세 확인해봤는데 25억 5천은 받을 수 있대.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출 10억만 갚으면 나머지로 강남의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겠네. 근데 아버님이 정말 재혼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아야지. 지혜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움직이자고 했어. 녹음을 들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재에 숨겨둔 서류를 몰래 뒤졌다는 말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지혜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낮잠을 자는 척했어요.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빠가 강동 아파트 받으면 우린 강남 상가 받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400만 원이래. 지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 빚 8천만 원도 갚고 새 차도 살 수 있겠네. 근데 장인어른이 그 여자랑 결혼하시면 지혜 남편이 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오빠랑 같이 막을 거야. 필요하면 변호사도 알아봐야지. 침대에 누워 그 말들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새어 나올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3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에 두고 갔어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상담 자료였습니다. 상속세 절감 방법, 생전 증여시, 주의사항, 재혼시 상속 지분 변동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자식들이 벌써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인 변호사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은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 씨가 자네 마음이 어떻겠나? 하지만 법적으로 자네 재산은 자네 것이야. 어떻게 처분하든 자네 자유라네.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재산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 제가 물었습니다. 기부. 그거야 물론 가능하지.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도 있고. 근데 자네 정말 그럴 생각인가? 모르겠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짓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깜깜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들과 서류들을 꺼내 정리했어요. 그리고 공책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재혼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와 지혜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에 마주 앉자 민준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재혼하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반문했습니다. 무슨 생각? 저희는 아빠와 연을 끊을 겁니다. 그 여자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민준이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도 거들었어요. 아빠, 제발요. 엄마 생각해서라도 재혼은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우리끼리만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순희 씨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순희 씨는 창백한 얼굴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익명으로 온 편지였는데 내용이 끔찍했습니다. 돈 노리지 마세요. 노인 등 처먹는 거 머리.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가족이 무너집니다. 같은 악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순희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순희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저 물러날게요. 자녀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자식들 때문에 잃게 생겼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정장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그 여자 만나셨죠? 저희가 보냈습니다. 편지 말이에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순희 씨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희가 사립탐정도 고용했어요. 그 여자 신상 다 조사했습니다. 이혼 경력에 빚도 있더군요. 그 순간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간신히 편했어요. 민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재혼하시면 저희는 아빠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할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식들만 바라보고 산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순희 씨는 제 곁을 떠나려 하고 자식들은 협박을 일삼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저는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 결심했네.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박 선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 50억을 전부. 그래,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고 싶어.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싶네. 알았네.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하겠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뼈 아픈 방법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기부 절차, 법적 서류, 그리고 자식들에게 진실을 밝힐 날짜까지.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 선생의 도움으로 기부 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었어요. 50억 원 전액을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순간이었죠. 5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집으로 모두 모여라. 중요한 발표가 있다. 간단 명료한 메시지였어요. 3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먼저 도착했어요. 곧 이어 지혜 부부도 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아마 제가 재혼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을 거라 생각했겠죠.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준이가 그 봉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애들아,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 강동 아파트 25억, 강남 상가 15억, 그리고 예금 10억, 총 50억 원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 민준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수진이는 두 손을 꼭 쥐었고요. 지혜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 돈 전부를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은 그대로다. 50억 전부를 기부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다음 주면 재단으로 넘어간다. 아빠,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농담이시죠? 50억을 다요? 지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급히 부축했지만 지혜는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테이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에 자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어른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강동 아파트 시세가 25억 5천이래. 우리 대출 10억 갚으면 강남에 집 살 수 있겠네. 민준이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강남 상가 월세가 400만 원이래. 장인어른이 재혼하시면 우리 빚 어떻게 갚아? 필요하면 변호사도 알아봐야지.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들 대화를 전부 녹음했다. 변호사 상담받은 것도 알고 순희 씨한테 협박 편지 보낸 것도 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도 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 30년 동안 너희들만 보고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다 내가 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날 뭘로 본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주머니로 봤구나. 빨리 죽기만 기다린 거지. 아빠,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이미 늦었다. 기부계약서에 도장 찍었고 법적 효력도 발생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갈 거야. 민준이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소리 없이 울었고요. 지혜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재산 타령하러 오지 마라. 네 사람이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힌 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문 앞에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현관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쓴 편지였어요. 편지지 가득 빼곡한 글씨로 참회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악마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돈으로 계산한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대출 10억 원은 제 힘으로 갚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지혜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순이 이모님께도 사과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손주 민서의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10살 민서가 그린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래쪽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희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희 씨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동네 공원에서 만났어요. 3달 만에 보는 순희 씨는 조금 야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문 다 들었어요.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면서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말 몰랐죠? 네, 전혀 몰랐어요. 그냥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순희 씨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재혼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하지만 자녀분들이. 이제 괜찮아요. 아이들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와 지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순희 씨도 함께였어요. 네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순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모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순희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일어나세요. 다들 일어나요. 순희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독거노인 지원재단 강당에서 치렀어요. 하객은 20명 남짓, 재단에서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지혜도 순희 씨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말했어요. 이모님, 아니 어머님 부족하지만 잘 모시겠습니다. 재단 어르신 한 분이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였어요. 순희 씨와 제 손을 맞잡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없어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자식들도 변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정말로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50억 원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5년 5월, 따뜻한 봄날입니다. 순희 씨와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독거노인 지원재단을 찾아가요. 기부한 50억 원으로 지금까지 200분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단 식당에서 점심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와 지혜였어요. 두 사람도 매달 한 번씩 재단에 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 국 더 드릴까요?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괜찮다. 네가 할 일 하거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지혜는 순희 씨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가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손주 민서와 준호가 어르신들께 과일을 나눠드리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정이 정말 옳았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배웠으니까요. 민준이는 대출 10억 원을 갚기 위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회사 일 끝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합니다. 예전처럼 명품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아요. 지혜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빚 8천만 원을 함께 갚고 있어요.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 지혜네 가족 모두 모였어요. 예전처럼 재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평범한 시간이었죠. 식사 후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 충격이 아니었으면 저 평생 잘못 살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제가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참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순희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재단이를 보러 갑니다. 점심은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직접 해 먹어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주들 돌봐주고요. 저녁에는 순희 씨와 차 한잔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재산은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어제 박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식아, 자네 선택이 옳았네. 돈은 쓰는 곳이 중요한 거야. 고맙네. 박 선생 자네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자식들에게 50억을 그대로 물려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식들은 평생 돈만 믿고 살았을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모른 채 살았겠죠. 지금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민준이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알됐고, 지혜는 자립하는 기쁨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진짜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진짜 효도는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67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오늘도 순희 씨와 손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네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봄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행복 찾으시길 바랍니다.